이제 푸치니 외손녀께서 제 작품을 보시고는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할아버지 푸치니의 100년 수건을 풀었던 작품이라고 저한테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힘이 됐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무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에스트로 세계 신기록입니다. 지금껏 커튼콜을 가장 길게 받았던 최고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19분을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 마에스트로가 25분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유학을 할 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마산의 바닷가로 작곡되어진 가고파라는 노래를 저는 순천만의 어떤 바다, 율촌의 바다, 여수의 바다를 눈에 떠올리면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물 눈에 보이네. 짐을 붙이는데 갑자기 세관원이 오더니 저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짐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공항 세관원들이 머무는 사무실로 제 모든 가방하고 제 여권까지 뺐더니 세관장이 있는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세관장이 저한테 뭐하러 온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니네 나라 극장에 연출하러 온 연출가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혹시 그 동양에서 오신 마에스트로가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세관원장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세관원한테 뭐 하는 거냐고. 마에스트로 짐을 어떻게 너가 건드리냐고. 빨리 짐 새로 싸라고. 그러더니 가서 알아서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귀빈의 대접을 받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공항에서 다니는 길이 아닌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관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비행기를 탔던. 오페라계에서 선생님의 이름 자체가 어떤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사실 계속 공연을 올리실 때마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의 나의 공연과도 또 다른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실 것이고, 새롭게 만나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까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영감들을 좀 얻으세요? 어떨 때는 정말 두렵습니다. 작품을 앞두고 있는 연출가의 어떤 심경은 아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총사령관의 어떤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고 직접적으로 생명이 죽고 이러지는 않지만 이미 제 영혼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런 철두철미한 어떤 투쟁 속에서 결과물로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술 작품은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현실이 아닌 것들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현실에 젖어 있으면 근접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24시간 365일이 비현실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가오는 모든 것은 현실이죠. 당장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면 저는 일부러 한 3일 동안 안 먹어보기도 하거든요. 예술가는 참 여행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대단한 스승이죠. 여행을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하는 과정도 다르고요. 여행을 끝내는 과정도 다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흑해에 서서 그날이 풍랑이 오고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었거든요. 그 흑해가 범람할 정도로 무섭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파도가 넘어오는 넘실거리는 그 장면을 제가 기억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잊어먹었어요. 근데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를 준비를 하는 첫 과정에서 내가 여행지에서 봤던 그 북해의 어두침침하면서도 광풍 속에서의 어떤 몰아치는 파고가 눈에 갑자기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여행을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서 저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매 작품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겠지만 내 작품에서 이런 것만큼은 살려서 가야지라고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단순히 피부로 확 접하는 그런 어떤 달콤함이나 짜릿함의 점유율보다는 두고 묵은 장마처럼 오래 변하지 않고 그 관객 한 분의 어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감동을 준다라는 게 제 직업이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감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갑자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도저히 생선의 몸통을 좋아하시지 않은 분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머리만 드시는 분, 꼬리만 드시는 분. 항상 몸통은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몸통은 맛이 없어서 안 드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제가 커서 보니까 좋은 부위는 자식들 먹이려고 본인은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도 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내가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연출가가 되지 못하겠다. 그럼 나에 대한 희생은 물질적인 희생, 정신적인 희생, 육체적인 희생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술에 내가 희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 작품이 감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작품에 좀 감동의 깊이가 생겼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켈란젤로의 그림 앞에 서면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느낀다. 미켈란젤로의 그 천재성과 우수성에 나는 한없이 작아진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를 숭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피카소 나답게 그렸어. 내가 그림을 미켈란젤로를 흉내를 내서 그리면 거의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은 금방 없어지고 말 거야. 하지만 나 피카소, 나답게 그렸기 때문에 이 세상 미술사가 존재하는 한 미켈란젤로의 이름과 더불어서 나 피카소의 이름도 영원히 존재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피카소처럼 나답게 작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리고 저도 이제 가까스로 나답게 그리는 어떤 그런 형식과 양식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더 깊이를 느끼시는 것 같고 좀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참 감사를 드려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관사에서 살았어요. 근데 방학 때가 되면 도서관 키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 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고 가는 적으로 막 삼국지, 수호지, 왕비열전, 그 다음에 한국 단편 문학 전집, 이런 게 이미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읽어버렸던 거거든요. 처음에 성악을 전공을 하셨어요. 예. 네. 제가 노래에 대해서 특별히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소리 좋은데? 너 성악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성악을 시작을 하고 스승님의 권유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음악대학에 진학을 했고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시험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 보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저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심한 어떤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가 중앙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운영학과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는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연출이라는 개념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전공한 이 성악을 토대로 내가 이 연출을 접목해서 오페라 연출가, 즉 음악극 연출가가 되면 또 다른 어떤 내 인생이 뭐가 보이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성악도에서 연출학도로 바꿨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제 뒷골이 안 아픈 거예요. 연출로 바뀌는 순간부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바꿨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구나. 처음 보셨던 오페라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납니다. 음악대학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오페라를 봤습니다. 지금 장충동 국립극장에 그 당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라보엠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시골 순천에서 온 학생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좌석에 앉지도 못했고요. 그 옆에 계단에 이렇게 입석 비슷하게 제가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페라 라보엠을 보면서 주인공 미미가 죽어가는 부분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울지? 뭐가 나를 감동을 줬지? 하다 보니까 오페라의 어떤 묘미를 제가 알게 됐고요. 솔직히 저 나름대로 좀 강함이 있었어요. 이제는 대학생이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받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대학생활에 학비를 조달하고 제 생활비를 준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서울에서의 순천 촌놈이 대학생활을 시작할 즈음입니다. 그 당시 그 오페라 라보엠에 표를 살 돈이 없었어요. 실은요. 그 3층을 지키는 안내원이 있었어요. 그 안내원한테 제가 가서 부탁을 했죠.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1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표를 사서 볼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제가 이 작품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는 하더니 좀 이따 저를 부르더니 객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 작품을 봤고요. 보고 나서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저한테 그분이 그랬어요. 학생, 예, 그랬더니 앞으로 공연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오라고. 내가 힘 닿는 날 공연을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실은 공짜 공연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올려지는 공연은 그분을 통해서 공짜로 공연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기억이요. 제가 그 국립극장에 상임 연출가 됐어요.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그렇게 극장에 넣어줬던 그 여자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지금 어느 파트에서 근무를 하냐 그랬더니 자료실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자료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학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접니다. 바로 이 극장에 상임 연출가가 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감격적인 만남을 나눴었죠.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음악을 배웠죠. 좋은 성악가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성악가가 안 됐습니다. 못 됐습니다. 하지만 연출가로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항상 못 찾아뵀어요. 제가 여기에서 작업이 마치면 또 독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또 다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휙 지나가고 그 1년이 10년이 되고 이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부족하게도 제가 선생님을 잘 못 찾아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예술적인 유산을 토대로 이 제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